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 이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최근 몇 달 동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어떤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즉, 남북미 정상회담이죠. 물론 이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죠. 이렇게 할 건데,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뭐냐 하면 한국 기업의 주가가 유사한 수준의 다른 국가의 주가보다 낮은 거죠.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전쟁 위험이 있거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물론 가장 큰 게 전쟁 날 위험, 지정학적 불안 요인입니다만,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외국 선진국에서 볼 때는 회계가 좀 불투명하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튼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만약에 성공적으로 남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잘 풀려서 종전선언이 되고, 그리고 어떤 전쟁 위험이 사라졌다 하게 되면 일단 현재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만큼 저평가됐던 부분만큼. 그리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과의 우리 남한 주민과 어떤 그런 소득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좁히기 위해서는, 통일을 위해서는 이제 북한의 많은 개발 사업이라든가 투자 사업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거고, 관련해서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포트폴리오 기본 계획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크게 볼 땐 긍정적이죠. 성장통은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통일 관련 아이템에 좀 눈여겨서 상담할 때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지하 자원이라든가 북한의 또 관광 이벤트 크겠죠. 또 물류, 즉 배로 아주 돌아가는 것이 육로로, 기차로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동산은 당연히 가장 산업의 원재료 아니겠습니까? 땅 같은 경우에. 그럼 물류 기지서부터 해서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걸 통했을 때 특히 변액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 있죠. 이런 펀드들을 잘 구성을 맞추면, 즉 남북 화해 무드와 관련된 변액보험 수익률을 올리기라든가 이런 틀로 해서 3년, 5년, 10년 중장기 포트폴리오 제시하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남유럽 사태가 사실은 8년, 9년 전에 났었죠. 2010년도에. 다시 또 이 불씨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즉, 이탈렉시트라고 하죠.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배경에는요, 이탈리아가 상당히 재정 부담도 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럽니다. 국민들의 어떤 그런 삶의 수준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 정당들이 득세를 하면서 이탈리아의 주민들에게 최저생계비 올려준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펴면서 이제 어떤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유로를 빠지게 되면 그리스 사태에 비해서는 말도 못하게 큰 파급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유로존 전체의 GDP 규모가 이탈리아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는 10분의 1밖에 안 됐죠. 이탈리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 다시 한번 휘청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가장 안 좋았을 때 중에 하나가 IMF 사태 났을 때죠. 97년도 말에. 그때 꺾어진 이후로 더 크게 외환 보유가 빠졌을 때가 바로 남유럽 사태 쪽입니다. 즉,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바로 남유럽 사태가 생겼었는데, 피그스라고 아실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어려워졌을 때 외환 보유를 많이 축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만큼 외환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처가 될 걸로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죠. 이런 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회원국들의 재정안정기금을 300억 유로를 지금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유로권의 가장 대단히 큰 경제권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데가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세 번째가 유로존인데, 여기에 사실 유로 경제의 0.2%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해서 대처를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는 좋아 보이겠습니다. 실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2%가 안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장바구니 물가는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특히 최저 어떤 임금이 올라가면서 식당 가서 된장찌개 하나 먹더라도
1,000원씩 올라가고 이런 게 많습니다. 또 대중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전체적인 약 500개에 가까운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높지 않다. 그래서 물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명분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심리지수는 좋아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라든가 BSI 지수는 소폭 올라갔고요. 무역수지는 뭐 76개월째 가장 긴 기간 동안 지금 연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환보유액이 무려 2018년 4월 말 기준으로 3,984억 달러입니다. 98년도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200억 달러였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거죠. 그렇게 외환보유가 많고 또 유사시에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통화 수합을 통해서 우리나라 부도가 나지 않게, 외환 부도가 나지 않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제2의 환란이 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자, 외환 보유 변동 추이는요, 그래프로 보였습니다. 자, 주가 지수 쪽입니다. 5월 달의 캔들 차트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되게 제가 관찰하고 있는 6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코스피는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항생지수가 좀 내렸고 나머지 코스닥이라든가 미국 지수라든가 상해 종합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발 회복을 통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혼조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초의 우려는 뭡니까? 미국이 금리 올린다는 거죠. 뭐 내년 후년 좀 되면은 한 3% 정도 갈 거라 보여주고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보다 1%나 2%포인트가 높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역전됐죠. 2018년 6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5%입니다. 미국보다 좀 낮은 단계인데 이 단계 항상 한 일정 기간 동안 갈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경제가 반도체 중심으로 좀 기형적인 호황입니다. 다른 지표들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물가는 안정되어 있고 금리는 혼조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최고금리가 2%에서 1.9% 내렸습니다. 우체국 기준으로. 우체국 가장 높았었는데 내렸습니다. 또 상호저축은행 최고금리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에 대출금리죠. 코픽스 금리라고 합니다. 시중 9개 은행의 조달금리를 평균 낸 건데요. 여기서 보면 잔액 기준으로 볼 때는 1.8%고 신규 취급액은 1.79%. 즉 신규 취급액은 0.03%포인트 내렸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서 대출받아 집산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걱정은 약간 미뤄둬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환율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 그런 상태에서 수입하는데 또 달러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달러당, 원달러가 보면 1,077원이 되어 있습니다. 5월달 평균 환율입니다. 잘 안정되어 있거든요. 이 환율이 만약에 1,200~1,300원 올라가거나 또 1,000원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에 좀 파급력이 클 건데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환경으로 보겠습니다. 통화량은요, M2 증가율은 5.8%로 뭐 전달에 비해서 소폭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시중에 좀 풍부한 자금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 자금들이 일부 투기성 부동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많이 지금 조절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 같은 경우는 약보합 또는 강보합세, 즉 크게 움직이지 않고 안정권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원자재입니다. 자, 미국이라든가 뭐 유로존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든가 중국 이런 데 보면 환율, 주가라든가 환율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 석유 가격이죠. 석유 가격이 소폭 올라서 역시 안정되어 있습니다. 73달러 배럴당 이렇게 되고 있고요. 두바이유 기준으로. 또 국제금리세는 좀 내렸습니다. 32달러 내렸거든요. 온스당. 그러면 좀 중폭 내린 건데 이 배경 중에 하나가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안정되어 있다. 물론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어떤 그런 시끄러움은 있지만 여전히 어떤 경제 주체들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극단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쪽인데요. 사실 양극화가 이렇게 심한 적이 언제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강남과 서울 또는 수도권과 지방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강남 안에서도 한강 뷰가 잘 나오는 고층 아파트 신축과 한강이 보이지 않는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의 차이도 지금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구에 있는 도곡동에 있는 모 아파트 있습니다. 3천 가구니까 큰 단지죠. 이 아파트가 2006년도 초에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그때 가격이 33평 기준으로 한 14억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요, 2008년, 10년 이럴 때, 즉, 서브프라임 사태라든가 남주택 사태 이때 거의 뭐 3분의 2 정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하락됐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14억 정도 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10한 2, 3년 동안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회복한 상태거든요. 근데 같은 이런 시즌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요, 분양가가 가령 뭐 10억이라고 보겠습니다. 한 2, 3년 전에. 지금 일부 단지는 20억 중반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차이가 더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모여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부동산 가격, 즉 주택 가격은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얼마나 그 약효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충분한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공급되고 나면 그때는 본질 가치가 있는 주택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남들 따라서 올랐던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매매가 아예 안 되거나 하락세를 면치 못할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객분들이 지금 아파트 부동산 투기에 편승하는 것을 좀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은 호가 기준으로 해서 사자마자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 매각되지 않으면 실현된 소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를 부동산으로 막 이렇게 치중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그런 변액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금융을 기반으로 한 노후 준비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